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 이게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커피 믹스도 뭐 괜찮다,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최대 하루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 네,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진료실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커피가 몸에 안 좋다, 더 심지어는 암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커피는 암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암 발생을 오히려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 또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 정부에서 커피를 파는 회사들에게 이런 경고문을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커피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발암물질 2A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어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오해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진짜 공식적으로 그런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그 혼란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마시던 커피, 진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인들이 마시던 커피였는데 갑자기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라라고 하니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었죠. 그런데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그렇지 않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걸 충분히 중화시키고 종합적인 어떤 아웃컴, 결과는 암 발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런 경고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그거를 인정을 했고요. 경고문 붙이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1년간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커피의 연구에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뭐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가 아니면 큰 사건이었습니다. 커피 안에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항산화 물질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커피에 대한 많은 역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만 커피의 어떤 기능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커피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들, 어떤 좋은 면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암 발생을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볶을 때 나오는 그 발암물질, 소위 말하자면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것 때문에 암 발생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암 발생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암 발생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어려운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암에 좀 안 좋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또 암에 좋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라는 것 전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망라해서 많은 이런 커피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하나의 이런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메타 분석을 한 논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그 논문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커피가 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직 이제 암 발생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 또는 이제 암이 아닌 어떤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암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암 환자도 커피를 마셨을 때
암 진행 위험도 또는 암 사망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이성 대장암 또는 이제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고요. 뭐 커피를 한 잔 마신 사람, 두 잔 마신 사람, 세 잔 또는 네 잔 이상 또는 아예 안 마신 사람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커피를 마신 그 잔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만약에 저 위에 제목을 딱 지워버리면은요, 이게 무슨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많은 연구를 하면서 봤지만 이렇게 어떤 약의 용량, 우리가 커피를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네, 커피를 몇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은가? 이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 서너 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 정도를 마시면 이제 뭐 아주 불면증도 없고 그냥 생활하기에 딱 좋은 정도인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과연 너무 많이 마시고 있나? 뭐 이런 걱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봤는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커피를 좀 몇 잔을 마실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몇 잔까지냐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3잔, 4잔까지입니다. 맥시멈을 말하면 한 4잔 정도이고요. 그런데 5잔 이상부터는 뭔가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망률이 약간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암 예방 효과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좀 추측해 보건대 커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성분들, 가령 뭐 설탕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성분들이 이렇게 그 농도가 너무 많은 양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오히려 몸에 해로운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석 잔, 넉 잔까지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 하더라도 커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좋은 효과들, 항산화 효과들이 그러한 해로운 점을 다 중화시키고도 남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잔 또는 4잔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커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도 다양한 커피들을 다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이 연구 결과도 사실은 놀랍게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 종류에 관계없이 다 괜찮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조금 들어있든 또는 설탕이 없든 또는 이제 설탕을 대체하는 어떤 스위트너라고 하는데요. 설탕 대체제도 요즘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설탕 대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 믹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가 정말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는 괜찮다 치더라도 설탕 같은 이제 단 성분은 사실은 암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잔 또는 4잔까지 괜찮다. 근데 이제 이렇게 4잔, 한 5잔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단 그 성분이 몸에 너무 많이 이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로 인한 어떤 좋은 효과보다 그런 단 성분으로 인해서 해로움이 더 커지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도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암 환자도 사망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암을 보는 암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커피와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보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른 모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속쓰림이 심한 그런 분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혈관계 질병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또는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 이외에 다른 병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커피를 마시면 이런 모든 질병으로 인한 모든 어떤 이제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요즘도 가끔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국가의 어떤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이 커피가 어떤 병을 좀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는 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저는 이제 커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에 눈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커피에 관련된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커피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심혈관계 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입견과 실제 과학적인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아마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릴게요. 커피가 몸에 좋고 암 발생을 예방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가 절대 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암 발생을 앞으로 암 발생이 걱정이 되고 암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꼭 마셔야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마시는 커피 때문에 내가 암이 오히려 더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고 심혈관계 계통에 어떤 병이 발생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즐겨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소화기 계통에 속이 쓰린다든지 또는 불면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선에서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4잔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 하루 4잔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커피를 즐겨 마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게 커피가 몸에 좋다니까 안 먹던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죠. 속이 쓰리죠. 그리고 또 이제 가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는 사람도 있어서 안 먹던 사람이 일부러 커피를 막 찾아서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평상시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은 즐겁게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거는 설탕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한두 잔, 설탕 커피는 한두 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은 정말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암을 이거를 완치시킬 수 있느냐. 참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드리는 강연자고 저자긴 한데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보면 90세에서 100세, 약 50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암은 정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제약회사 구조는 안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1970년, 80년대에 미국에서 수십 조의 돈을 암 정복을 위해서 붓고 나서 내린 결론은 현대의학으로서 인류는 암은 정복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전환이 됐냐면 식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도 식생활 습관에 강조되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치료법만 나오죠. 어떤 치료법? 병원이 돈을 벌 수 있는 치료법, 제약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치료법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 즉 전체적인 제약 매출의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이 항암제, 그 다음 자가면역 질환제, 현재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고 있는 게 당뇨 치료제. 여기에 이제 당뇨약으로 어부지리로 얻기 시작했던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결국 다 뭐냐? 약물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야 되는. 하지만 이 암은 우리 현재 즉 1900년대에 등장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단군 할아버지 시대, 왜냐면 문자가 기록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 대한 해부와 인체 생리학은 시작됐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세가 넘은 건강한 몸에서도 암세포는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매일 우리 몸에서는 생겨난다. 그런데 뭐에 의해서?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균형에 의해서 이게 사라졌다, 생겨났다를 반복하는데 이 면역력이 균형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 요인에 의해서. 근데 현재 그런 것들은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이 잡아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아주 60, 70% 많게는 90%까지는 후천적으로 오랜 동안 주어진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에 의해서 주어진다, 생긴다. 즉 암세포가 계속 분열돼서 3cm 이상 자랐을 때 CT나 MRI로 이게 추적 관찰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수술, 떼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항암요법, 방사선. 현재 이게 표준 3대 요법입니다만 모두 다 암을 완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완치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의학계에서도. 다만 지켜본다. 그래서 5년 생존율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게 유방암이 5년 완치됐더니 그 다음은 자궁암이 전이 돼가지고 나오고 자궁암 또 했더니 그 다음은 또 뭐 방광암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20, 30년 동안 암 투병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이미 너무나 많은 통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물론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뭐 전인의학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전인의학에 대해서 즉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하는 병원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그래서 그 논리의 자본주의, 산업주의, 의료 산업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는 암은 완치가 안 됩니다만 자연 치유력에 중점을 집중하고 했던 많은 과학자, 의료인들이 이미 그 데이터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이라든지 MD 앤더스 암센터도 그래서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높이 봅니다. 그래서 한약을 같이 병용 투여하기고요. 항암 환자들에게. 근데 우리나라는 한방 분과가 아예 국립 암센터에 들어가지도 못해 있어요. 아직까지도. 당연히 병원 가면 한약 먹으면 안 된다. 멍삼 먹으면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죠. 채소 과일도 못 먹게 하는 이유 중 그거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이미 암을 받아들이고 왜? 암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중 하나니까.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생긴 거를 깨우치기만 하면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자연 치유력을 돌이켜주는 거는 채소 과일로 돌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지금 비약적으로 육류 섭취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계속 강조드리는 커피, 우유, 계란 이러한 동물성 식품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먹고 있는 술, 담배는 발암물질인 건 당연하지만 커피가 몸에 좋다는 건강정보가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커피는 알고 나면 먹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면 조승환 약사 커피를 찾아보시면 그걸 보시면 커피를 많이 줄여야 되겠구나 하루 한 잔까지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만 해도 바뀝니다. 그것만 해도 매일 생기는 그 싸움을 갖다가 우리가 면역력, 즉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애들의 힘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실은 암세포는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을 너무 싸워야 될 대상으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일 내 몸에 생겨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애들. 세포는 계속 생성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평균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리고 혈액 정말 중요하죠. 이 혈액이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되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사라지고 골수, 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암세포도 그 많은 세포 중에 하나로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죽었을 때 내가 죽을 때도 정말 특별히 아픈 것 없이 죽었어도 내 몸엔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구나 라는 관점을 먼저 잡아보신다면 반드시 완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식이요법 해가지고 참 썸네일이 많이 돌아요. 그럴싸하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암세포를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친구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무섭죠. 하지만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의 일부. 굶겨 죽인다라는 관점보다는요.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 생겨난다. 그 관점을 잡으시라고 제가 앞서 관점을 강조드린 이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식이요법을 할 수 있거든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게 포도당이죠. 포도당. 그리고 포도당은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하고, 그래서 제가 CT 많이 찍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영상들이 많이 떡상하니까 의사분들이 건강검진의 폐, 그리고 CT의 부작용, 많은 영상들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튜브의 순기능이라 봐요. 조회수가 잘 나오면 일단 그게 불편한 진실이고 뭐고 많이들 다루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그 분포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CT를 매년 3개월마다 뭐 6개월마다 찍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그게 건강 불안증, 염려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CT를 찍을 때 넣는 조영제가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그 먹이가 된다라는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려주죠. 근데 안 찍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식이요법 이전에 건강검진 불필요하게 맞지 마라. 암 검진이, 조기 검진이 암 예방에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사항이면서 동시에 10대나 20대, 30대 초반까지 아니면은 이후 70대, 80대 노년층은 불필요하게 CT, MRI, 암 검진 하지 말라는 건강검진 지침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게 모순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면 그냥 잘 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재수가 있다 없다도 나오고 뭐 운명론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주술적 뭐 믿음의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종교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알아서 좋을 게 있고 몰라서 좋을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건강검진을 저는 특별히 암 검진 안 받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너무 젊을 때 검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나의 경우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맞춰서 내 주어진 대로 자연 사는 길로 가야겠다. 근데 암 검진을 받으셨다고 알게 됐다면요. 그 순간에는 내가 심장마비로 죽은 것보단 낫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것보단 낫다.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 죽은 것보다는 낫거든요. 물론 본인은 투병 생활이 적으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갑자기 삶을 달리했을 땐 주위 사람들이 힘들거든요. 근데 참 이게 애매한 게 막 10년, 20년 투병하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3년 넘으면 이제 주위 가족들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 암이 정말 저는 그 자체 질병보다는요. 현재 의료산업이나 현재 사회 구조에서 뭐 간병인 보험, 뭐 치매보험, 암보험 이렇게 공포불안을 주면서 경제적 비용도 들지만 사망하기 몇 달 전 아니면 1년 안에 의료비 전체의 막 절반 이상을 심지어 80% 이상을 쓰는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는데 주위 사람들 가족들에게 남은 건 뭐다? 빚만 남았다. 그리고 환자가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게 만드는 그러한 또 슬픔을 갖고 오게 만들어버렸다. 뭐 중성자 입자 치료는 한 몇 회 받는데 다 해서 하는데 5천만 원 드는데 보험이 안 돼. 근데 뭐 어떤 거는 뭐 시약 검사하는데 치매, 알츠하이머 바로 할 수 있는데 비싸. 그게 또 한 번 삶에 자괴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암세포가 사멸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 이전에 식이요법에 당하죠. 왜냐면 CT 조영제가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건 자명한 거니까요. 방사선이 안 좋은 건 자명한 거니까요. MRI 엑스레이가 안 좋은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를 뭐 그거를 얼마나 아니에요. 그건 예전 얘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불필요한 암 검진 좀 받지 마라. 그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계속 정비가 되면서 CT나 MRI가 의사가 이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더 이상 의료보험이 전체가 보장이 다 안 되게끔 바뀐 이유도 그겁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과잉진료를 많이 하게 된 수단으로 쓰인 게 보건복지부 통계나 국회 자료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잘 안 알려주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불필요한 건강검진을 피하셔라 라는 말씀을 조금은 특별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그 예방원에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암 환자, 특히 말기암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 포기하고 이제 오시는 거죠. 자연 치유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고 눈을 뜨고. 지금은 이제 제 책을 안 읽고 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힘들고 제 에너지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에너지를 전처럼 많이는 못 쓰겠다. 왜냐면 기본 상담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가거든요. 이 인식 전환을 시키고 이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암을 바라보는 방법, 식생활 습관을 하다 보면 1-2시간 금방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암을 이긴다라는 관점을 버리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첫 번째. 유머가 있으세요. 저 느낀 게 처음에 왔을 때 죽을 상하고 오신 분들보다 제가 아직도 안 죽었다. 그래서 원장님 뵙게 돼서 참 저는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하고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차도가 빨라요. 좋아지는 속도가. 그래서 병원 진료는요, 특히 항암제는요, 임상실험을 뭐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가는데 부작용이 몇 퍼센트 미만이면은 보통 평균 떨어지는지 아세요? 80%. 즉 반대로 20%의 효과만 입증이 되고 나머지 80% 부작용이더라도 임상실험 승인이 떨어집니다. 왜? 10명 중에 쉽게 설명드리면 2명만 살려도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더 이 통계치를 늘리면요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10% 미만에 드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3대 요법, 항암, 방사선 다 받고 완치돼서 잘 사시는 분들 공통점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그리고 병원에, 약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본인의 할 일 하고 본인이 주어진 삶들 소화하는 데에서 시킨 대로 잘합니다. 그러면 식생활 습관 당연히 술, 담배 기본으로 안 하죠. 술, 담배 기본으로 안 해요. 근데 이 커피가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간에 좋다고 하니까. 간암 환자들은 커피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기본적으로 약물이에요. 카페인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습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팔기 위해서 주는 연구 논문들을 갖다가 부각을 시키는 순간에 당한다는 거죠. 여튼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들 명의도 만나보고 오시고 다들 하고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요, 지금은 추세가 커피 먹으면 안 된다, 유제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들을 듣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이제 제가 여기에 채소 과일에 대해서 그리고 식생활 습관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병원 시스템에서 낳으신 그 10%의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있듯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완치되셔서 정말로 그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셔서 3년, 5년, 10년 더 잘 있다 살다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포 불안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를 믿으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책들 역시 모든 연구 논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쉽게 쓴 겁니다. 어렵게 쓰지 않은 이유는 저 역시 책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써봤자 제 얘기뿐이고, 제가 강연하면서도 연구 논문이나 이런 걸 잘 안 듣는 이유고, 어려운 용어들을 안 쓴 이유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인식 전환이 되고 의식이 바뀌지. 제가 뭐 레몬을 먹어야 되는 뭐 헤스페리딘이 있고 디리모넨이 있고 인돌산 카비놀이 있고 이러한 막 용어들 써봤자 뭐 할 거예요. 먹으면 몸에 좋은데. 그쵸? 암을 같이 내 삶의 일부로 갖고 가는 그 인식 전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리고 약간의 유머, 그리고 여유죠. 가장 큰 거는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앞서 계속 강조됐듯이 당장에 죽지 않고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버킷리스트 하나라도 더 해보다가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요새 그런 영화들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암을 진단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다 했더니 오진이었다. 근데 이미 건강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반대인 경우 내용도 많아요. 원래 건강했는데 오진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로 실제 암이 생겼고 급성 백혈병이나 급성 뭐 심장암이나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실제로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한우들, 아니면 암 한우들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방법보다는 마음가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꿨을 때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100살, 120살까지도 암 진단을 받고도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요인이 밝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암이 정말 다양한 암이 많습니다. 안타까우긴 해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 때문에 갑상선 암이든 아니면은 췌장암이든 어떠한 암도 스트레스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각각의 상황 중인, 뭐 항암 중이신 분, 방사선하신 분, 수술하신 분,
아니면 유방암 환자, 아니면 간암 환자 다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방법은 다 이렇게 다르지 않다. 오장육부라는 게요,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자궁이라는 가장 강력한 림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궁을 드러내더라도 나머지 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체가 가진 가장 신비하면서도 가진 힘입니다.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회복이 안 된다, 간은 뭐 재생이 안 된다 그랬지만, 의학이, 기술이, 과학이 다시 정정되고 오류가 수정되면서 현재는 간 이식도 하고 콩팥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외과 수술이 발전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방법론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저도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책을 써왔던 이유도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만 해도 실천을 하셔도 돼요. 누구나 실천을 그 책을 보시고 하셔도 무방하다. 왜? 기본이니까. 어느 날은 채소과일식을 생으로도 드시고, 어느 날은 삶아서 데쳐서 먹고, 어느 날은 갈아서도 먹고, 어느 날은 착즙해서도 먹고, 또 어떤 날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좀 어느 정도 먹고. 다만 병원 치료 받다 보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에너지가 없어서 그거를 약물로 대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튀긴 거라도 먹어라, 아니면 고기라도 먹어라, 일단 입에 들어가는 거라도 먹어라 라고 이제 지침을 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실제로 소화하는 데는 가장 어렵습니다.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채소 과일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래서 제가 CCA 주스라는 걸 명칭을 드렸고, 사과, 당근, 양배추 그 조합이 가장 먹기 편하지만, 실은 양배추가 입맛에 안 맞고 비리고 맵고 아린맛 때문에 위암 환자들 중에는 바로 못 받아들이신 분도 있어요. 그럼 굳이 양배추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위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나중에 드시는 게 양배추즙이거든요. 그걸로 이미 많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또 간암이나 콩팥 환자들이 드시는 게 녹즙이에요. 유방암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너무나 칼륨 수치 갖고 공격을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사과, 당근, 양배추 조합을 드렸지만, 이조차도 내가 입맛에 안 맞는다? 그러면 양배추 좀 빼서 사과, 당근만 주스로 해서 드셔보시다가 양배추를 조금씩 넣어야죠. 제가 이제 비율은 사과, 당근 2대1 해서 양배추 비율을 드렸습니다만 8분의 1 정도 넣어봤다가 나중에 4분의 1로 이렇게 늘리면서, 그래서 레시피라는 게 또 다른 갇힌 틀을 주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방법론에서 조금은 가이드라인이나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드린 것 뿐이고,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잘 먹을 수 있고 잘 마실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믿음을 갖고, 왜? 가장 먹어야 될 거는 채소과일식이다, 그것만 통해서도 영양분, 에너지가 충분히 된다. 채소과일식 하면은 비타민 12가 안 되고 단백질 흡수율이 낮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갖고 실천을 조금은 편하게, 마음에 너무 강박이나 집착 갖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의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혈압약이나 당뇨약 끊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본인이 져야 된다.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강연 올 때는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자기계발서로 인사를 드렸어요. 즉, 건강한데 왜 뜬금없이 자기계발서냐? 결국에는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인사드리는 게 7번째 책입니다, 벌써. 완전 건강 3단소라는 제목인데, 완벽할 건강은 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책에서도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방법론보다는,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근데 좀 더 쉽게 썼어요. Q&A 형식으로 총 60개의 질문으로 제가 지난 수년간, 그리고 1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채소과일식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들, 가장 궁금하셨던 것들, 이런 강연을 보고 실천하면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60가지로 압축하고 선정해서 했는데, 책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3개의 질문씩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20일이거든요. 근데 3개도 읽기 어려워? 그러면 하루에 2개씩만 읽으시면 30일, 한 달이에요. 그렇게 하루에 2개, 3개씩
읽으시면서 실천을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채소과일식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운동은 맨발 걷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일기를 좀 써보셔라.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어떤 걸 먹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20일과 한 달만 하셔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 거기에 대한 사례들이나 방법론까지 넣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 건강서적에서는 종합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이 되고 나면 60일, 90일, 그래도 그 다음은 결국에는 1000일,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나 채소과일식 실천했는데 왜 바로 안 돼? 나 다시 카니보, 육식 먹는 거 해볼래. 이것도 해도 안 돼? 나 다시 기능의학처럼 강조하는 영양제로 한번 해볼래.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선택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절대 여러분이 약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는 와중에 가장 기본이 채소과일식을 바탕으로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만 해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 건강의 기준을 뭘로 잡아라? 완전한 걸로 잡아야 된다. 완벽으로 잡으니까 우리가 계속 강박과 집착에 시달리고 소비 마케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거는 모든 사회 전반 분야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외딴 무인섬,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벗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한 번쯤은 이 책을 통해서 앞선 여러 가지 책들도 있지만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실천하는 것까지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채소과일식 잘하고 계신 분들 역시나 더욱더 궁금한증이 해결돼서 주위에 자신있게 나누고 전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엔 사람이 사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건데 나만 행복하면 그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위와 나누고 그 행복을 더욱더 극대화했을 때 그건 결국엔 뭐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루하루 감사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목적에서 강연 영상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원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지. 네가 뭘 알면 뭘 알아.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 쓰면 그 몸에 고스란히 부정적인 기운이 나한테 온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서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웃으시면서 이 강연 영상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